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이 끝나갈 무렵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바람을 쐬며 캠핑을 즐기기 위해 강원도의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폐가처럼 버려진 작은 마을이었고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그 고요함과 자연의 아름다움 덕택에 찾는 사람들은 있어 특유의 매력이 있는 곳이었다. 마을에 도착한 날 우리는 마을 입구에 주차를 하고 짐을 옮겨 들고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공터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전 축제가 열렸던 곳인지 나무 기둥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었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곳에서 우리는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우며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자, 여기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내일 아침 조난 가서 아침 만드는 거 어때? 라는 제안이었다. 모두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낸 친구는 자신의 고향에서 들었던 도시 전설을 이야기했다. 밤중에 옷장을 열면 낯선 남자가 그 안에 서 있다는 이야기였다. 물론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별로 무섭지 않다며 외면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친구는 자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일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근처에 있는 낡은 집에 가서 친구들과 장난삼아 귀신을 불러보는 놀이를 했다며 그날부터 자신의 꿈속에 항상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 후로도 종종 꿈에 나타나는 그 여자로 인해 잠을 설친다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실감나게 들렸고 그제야 우리는 조금씩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내 차례가 되었고 나는 고민 끝에 전해 들었던 낡은 이야기 하나를 꺼내놓았다.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이야기였다. 그 아파트는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 저주받은 곳이라는 소문이 돌며 결국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폐건물이 되었다. 이후 어떤 이유에선지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꾸만 변화하는 미로 같은 복도를 걸어야 했고 그 끝에서 처참한 여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을 본 사람을 반드시 따라와 자신의 신복으로 만든다는 전설이 있었다. 이야기를 마친 후 부부가 잠시 정적에 빠졌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한 공터에서 나는 갑작스레 그 마을의 오래된 전설이 떠올랐다. 이곳은 사실 아버지께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 속 마을이었는데 밤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라 했다. 이 이야기를 꺼내려던 순간 싸늘한 바람이 불어와 모닥불이 크게 흔들렸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영혼들의 이야기가 맴돌았다. 그리고 새벽녘 화장실을 가기 위해 텐트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을 느꼈기 때문이다.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겨우 진정을 하고 다시 텐트로 돌아와 누웠지만 이상하게도 곧 두리번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주위를 맴돌았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곧 우리 텐트 주변을 서성이는 듯한 느낌을 줬다. 결국 나는 혼자서 마음을 다잡고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지퍼를 내리고 밖으로 나왔지만 그곳에는 오직 싸늘한 바람과 흔들리는 나무들만 있을 뿐이었다. 돌아와서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어째선지 나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피곤한 얼굴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다. 그날의 이상한 경험이 마치 한낮의 공상에 불과한 것이길 바라면서 말이다. 그렇게 캠핑의 마지막 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내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날 밤의 흐릿한 기억이 맴돌았다. 그리고 가끔씩 아직도 그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다.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찾아오는 그 이상한 기운, 알 수 없는 그 존재는 아마도 그 마을에 남아있는 이들 중 하나였을까? 나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작은 산이 있었다. 산은 특별할 것 없이 평범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에 왠지 모르게 기운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특별히 무서운 사건이 있었던 적은 없었지만 밤이 되면
그 산으로 이어지는 길거리는 아무도 다니지 않았다. 저녁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울에서 직장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내려온 한 남자는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고단한 생활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마을 주변을 산책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들 때부터 익숙했던 마을이라 별다른 걱정 없이 발길을 옮겼고 자연스럽게 그 산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길은 금방 어두워졌고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은 굉장히 쓸쓸하고 무서웠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 기억에 자신을 부추기며 계속 걸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도중 길가에서 어렴풋이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작은 짐승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발걸음을 멈춘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에 손전등을 켜서 그쪽을 비춰보았다. 빛이 닿은 곳에는 한 소년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삐쩍 마른 몸에 낡은 옷을 입고 있던 소년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순간 심장이 멈출 듯 깜짝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런 곳에서 혼자 뭐하고 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소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남자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자는 일단 아이를 마을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산길에서 나와 마을로 내려오는 동안 소년은 계속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남자 또한 침묵을 유지했다. 마을로 돌아와 소년이 어디서 왔는지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그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년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고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연락하기로 했다. 하지만 차마 경찰서로 데려가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침이 되면 다시 산길을 따라 집을 찾아보리라 생각하며 소년을 자신의 방에 재우기로 했다. 소년은 계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에 띄게 피곤해 보였기에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밤이 깊어가고 남자도 잠에 들 무렵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눈을 뜨자마자 남자는 이상한 서늘함을 느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소년이 서 있었다. 평소와는 달리 그의 눈에는 섬뜩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남자의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소년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형, 나랑 같이 가. 그의 목소리는 산길에 울려 퍼지던 소리처럼 으스스했다. 남자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저 꿈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소년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년의 모습이 차차 흐릿해지더니 방 안에 짙은 안개가 가득 차오르게 되었다. 눈을 떴을 때 남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방은 아주 고요했고 소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 하지만 손에 쥐고 있던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것은 낡은 열쇠로 짧은 메시지가 적힌 작은 메모지가 함께 있었다. 사날의 우물 속에 남자는 이내 자신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그 소년에게 무언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결국 아침이 되자마자 산으로 돌아갔다. 산길을 따라 걷다 마을 사람들도 잘 모르는 작은 우물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오래된 자물쇠가 채워진 작은 상자를 찾았다. 상자 안에는 수십 년 전 잃어버린 한 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아픈 기억이 떠오른 듯한 표정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그 아이는 오래전에 산에서 실종된 후 돌아오지 않았던 소년이었다. 그날 이후 남자는 더 이상 그 산길을 혼자 걷지 않았다. 소년의 정체는 미스터리 속에 묻혔지만 그날의 기묘한 경험은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산을 좀 더 두려운 눈길로 바라보았고 다시는 그 산길로 나서는 이가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여전히 소문은 산길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지만 남자는 한 가지를 잊지 않았다. 그것은 어느 외로운 영혼이 길을 잃고 그 영혼이 끝내 전하고자 했던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 그곳은 낡았지만 나름 아늑한 곳이었다.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 월세가 비교적 저렴했기에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다. 오피스텔은 복도를 중심으로 많은 호실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새벽까지 야근을 하거나 폰 닦는 시간이 많은 나에게는 그런 조용한 환경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곤 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은
내가 이사를 오고 몇 주가 지난 후 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서 뒤척이다 잠이 깼다. 시계를 확인하니 새벽 2시 30분이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설명할 수 없는 오싹함이 내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복도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쓱쓱 탁쓱 누군가 복도를 청소하는 듯한 소리였다. 이 시간에 청소부가 일을 할 리가 없는데 생각하며 나는 일어나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누군가 발을 질질 끌며 걷는 소리와 빗자루가 바닥을 쓰는 소리가 더 명확히 들려왔다. 너무도 명확하게 들려왔기에 문을 열고 확인해 볼 생각까지 했지만 알 수 없는 공포심에 손잡이를 잡다가 다시 놓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그 일을 잊기로 하고 출근을 했다. 회사에서 동료들은 언제나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어제의 일이 떠올랐지만 가능한 한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날 밤 똑같은 시간에 다시 눈이 떠지면서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호기심과 겁이 반반 섞여 문을 살짝 열고 복도 밖을 살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복도는 평소처럼 비어 있었고 불빛은 어둑했다. 나는 창틈 사이로 복도를 좀 더 살피는 후 문을 닫았다. 그 이후로도 며칠간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나는 점점 피폐해져 갔다. 자다가 소리에 놀라 깨기를 반복하면서 피로가 쌓여갔고 업무 효율도 떨어졌다. 결국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매니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은 나 혼자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CCTV를 확인해보자는 제안에도 역시 아무리 돌아봐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 혼자서 뭔가에 홀린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좋아하는 팟캐스트에서 들었던 대로 녹음기를 놓고 잠들기로 했다. 그날 밤 역시 반복적인 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침이 되면 녹음기를 확인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침대에 누웠다. 그날따라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동이 틀 무렵에야 간신히 잠들었다. 아침이 되어 녹음 파일을 확인할 때 내 심장은 쿵쿵거렸다. 처음에는 담담하게 소리가 들려왔다. 쓱쓱 탁쓱. 그런데 녹음 파일의 중반부에 누군가의 낮고 거친 숨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 숨소리는 점점 내 방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았고 마치 문 앞에서 속삭이듯이 바삐 움직였다.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욱 끔찍했던 것은 끝부분이었다.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문 밖에 나 좀 봐줘. 나는 그 목소리를 들은 후 온몸이 얼어붙었다. 절대 문을 열지 않으리라는 결심만이 명확해졌다. 그 후로 나는 그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날 밤의 기묘한 사건은 나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혹시라도 누군가 같은 공포를 느낀다면 그저 문을 열지 말라는 충고만을 남길 수 있을 뿐이다.